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월간 칼색 10월 두 번째 시간은 어려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0년 가까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줌을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실무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면 업무를 하기 쉽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개인정보가 왜 어려운 건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보통 과거에 T자 인재형들을 가장 업무를 잘 한다, 뭐, 인재상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보보호랑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스페셜리스트는 개인정보,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보호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서버, 네트워크, 인프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개발, 이런 것들도 다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좀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쪽은 개인정보보호법만 알면 된다라고 다들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업무를 하다 보면 정보보호 담당자랑 개인정보보 담당자랑 기술적인 스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개인정보 담당자도 기술적인 것들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쪽에서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전에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것들을 많이 했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이라서 그 하나에 국한된 사항들만 잘 알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법이고, 그 일반법에 우리 회사의 도메인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만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법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과 IT를 전부 다 알아야지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팀을 보면, 팀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보면은, 정보보호팀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IT 기반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이제 정보보호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IT 업무 담당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회사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법무 담당자 내지는 변호사분들이 개인정보보호팀의 팀장으로서 그 개인정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상당히 상세하게 알아야 되고, 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법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에서 보면은 그 문장들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고, 그리고 뭐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 대통령령을 또 봐야 되고, 몇 조,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가 좀 더 정보보호보다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보면, 개인정보 관련과 정보보호를 비교를 해보면, 주요 보호 대상이 이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에 좀 많이 국한을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보안 쪽은 ICT 인프라 관련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면 되고, 보호하는 목적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대상이 정보 주체이기 때문에 보호 목적도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입니다. 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은 앞 시간에 좀 많은 강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겠지만, 점점 더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보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보안 쪽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CIA 쪽을 보호하는 그쪽으로 여전히 이제 한결같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 개발 방향도 뭐 당연히 개인정보는 보호의 안전한 활용 중심이고, 그리고 보안 쪽은 시스템 보호 중심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라서 수집, 이용, 저장, 활용, 제공, 파기 이쪽을 보시면 되는 거고,
보안 쪽은 탐지, 분석, 대응, 공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보호를 위한 탐지 정보는 개인정보고 보안 쪽은 중요정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금융권에서 정보보호랑 개인정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선 금융권 사례로 조금 분석을 하는데요. 우선 법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비교를 해보면 개정되는 사항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제 보면 5번 항목까지 둘 다 보면 개인정보보호 5번 항목 시행일을 보면 17년 10월 19일이고 전자금융거래법도 17년 10월 19일로 봐서 변동사항이 좀 똑같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와 다르게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 카드사, 그리고 뭐 보험사 이런 이제 모든 업권에서 약관이라든가 선불 카드라든가 이런 쪽의 변화들,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약관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된 사항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사실 IT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큰 변동 사항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금융 관련된 거는 이제 뭐 한 최근 6, 7년 동안 클라우드 이용 빼고는 정금법에서는 전혀 바뀐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정통망법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신정법에 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쪽으로 더 합류가 되면서 법 내용들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변화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법무법인에 계시는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이제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변호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법이나 형법, 기타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들이 변화하는 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여러 가지 법률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분들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 이 법법이 계속 변화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정보를 더 어렵게 느끼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정보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 가지 가이드나 해설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금감원의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18년 등록일을 자세히 빨간색 박스 안에 보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대한 해설서는 17년에 나왔습니다. 17년 이후 이 해설서가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들이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별도 가이드로 이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감독 규정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신 개인정보 쪽은 지침, 뭐 가이드 이런 것들 보면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보시면은 전체 건수가 93건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만 가이드 한 것들이 93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감원의 가이드를 보면 총 16건 중에 한 건인데 그 한 건도 17년도에 됐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변화가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전문가가 되려면 꾸준히 계속 이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법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감원에 나와 있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전자금융 거래법은 흔히들 말하는 특별법이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뭐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났을 때는 특별법을 우선한다라는 것들을 잘 아실 건데요. 일반법인 개인정보 쪽은 기본적으로 신법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동의들이 바뀌었잖아요. 동의를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하고 소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해설서가 나오겠죠. 아직 완벽한 해설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신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지식들은 잊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성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예전에 이랬는데 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다시 신법을 보면 이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잘못 판단했네, 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정보는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또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을 보실 때 제가 이제 좀 항상 하는 것들은, 저는 입법 동량들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 동량을 알아야지만이 이제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법제처 사이트들도 자주 들어가서 혹시 개인정보 관련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가 라는 것들도 보고요.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거나 개인정보 관련된 뭔가 이제 앞에 사례로 배웠던 K사나 G사 이런 사건들이 되고 나면 항상 법제처 쪽이나 아니면 입법 예고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링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야 이게 문제니까 이 법을 좀 고쳐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입법을 하고 입법 예고를 이제 올리거든요. 그것들을 보면 아 법이 이제 다음에는 넥스트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는 걸 보고, 이 사건 때문에 이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앞에서 이제 사건 사례를 보고 케이스 스터디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뭐 개인정보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법제처 사이트나 아니면 입법 예고 동향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좀 개념 정리를 조금 하면서 왜 또 어려운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 시간에도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라든지 몇 조 몇 항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개인정보라는 거는 이제 개념을 보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게 되면 그것도 개인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명화 때문에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뭐 해야 된다, 복원하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명 정보, 비식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비식별은 가명과 익명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정법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저도 이제 많이 겪었던 내용이지만,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임원들한테 아니면은 뭐 회사에 있으시면은 팀장님한테 아니면 부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유출과 노출이 다릅니다. 노출 같은 경우는 형사상 책임이 없는 거고, 그리고 유출 같은 경우는 형사상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유출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노출은 거의 실수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용어 정리가 정확히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유출과 노출 이런 것들을 헷갈려서 조금 이제 잘못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보고서에 잘못 기입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단어를 잘못 써서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를 하시려면.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이따 한번 더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려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업무 팁을 좀 드리자면, 하나의 이제 판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휴대폰 전화번호 뒤 네 자리, 뭐 1122, 33 뭐 이런 식으로 휴대폰 네 자리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네 자리를 하면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꽤 오래전에 판례가 나왔었죠. 저도 이 판례를 이제 다른 교육에 가서 알게 됐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판례를 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꽤 오래전 이야기고, 제가 개인정보를 초반에 시작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뭐 판례라든지 이런 가이드 뭐 자료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는데, 10년 전, 10몇 년 전은 이런 가이드들도 많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보면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개인정보로 판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번호 네 자리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면은 개인정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의 범위가 이렇게 되게 넓어요. 예. 그리고 쉽게 결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소명하고 뭔가 하려면 대단히 이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할 때, 항상 좀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가이드를 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현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 이제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실 때는 사례들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항상 이것들이 유출됐을 때 사이드 임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일로 아니면 어떤 걸로 뭐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어떻게 전달할 거냐, 전달받는 사람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서 개인정보가 좀 더 어렵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들도 생각하는 것들이 지식이 많이 넓어야 돼요. 아는 것만큼 이제 보인다라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개인정보 업무를 잘 하시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개념 정리를 하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정보는 가명정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들을 말하는 건데, 요것들은 개인정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추가정보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개념에서 처리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할 때 이런 거 보면은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가지고 무언가 한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다르게 개인 신용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뭐 토스 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 앱들 보면은 신용 점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대출을 주기 위해서 연체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환 능력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개인 신용 정보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정보라는 단어와 좀 구분해서 개인 신용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 정보는 특별법인 신정법에 의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법 우선의 법칙을 적용받아서 그렇게 업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위치 정보는 뭐 아시겠지만 GPS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인 위치 정보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 꼭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개인정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설명드렸던 건 개인정보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설명드렸다면, 두 번째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개념을 잘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개념을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는 이런 개념 정리 정확하게 아시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실무 담당을 하시게 되면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담당자가 하는 업무들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업무인데,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뭐 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할 때는 뭐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14세 미만이 어떠냐, 최소 수집 원칙은 어떻게 하냐, 주민등록번호 법정 주인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볼 때 보면, 이 수집을 할 때 항상 명확하게 하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최소 수집 원칙에 보면,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 그 수집하는 항목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비바 리퍼블릭하나 아니면 뭐 이제 금융권들 쪽에 보면 핀테크나 금융권들의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수집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등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언제나 최소 수집 원칙을 고민을 하실 때는, 수집하는 항목이 많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무엇을 다 수집하는지 파악하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DB 스키마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PM, PO,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직군과의 협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획안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이런 동의문을 만들 때 업무를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DB 스키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어떻게 짰고 그 안에 컬럼이 어떻게 되고 뭐가 있는지를 보고, 최소로 수집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타사가 무엇을 최소 수집으로 가져갔는지 또 봐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검증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소 수집을 하는 것들, 항목을 식별하는 거는, 경쟁사들을 좀 보고 아니면 유사한 서비스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DB 스키마에 나와 있는 테이블 컬럼들을 하나하나 다 본다라는 거. 요것들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 제공인데, 위탁 제공은 제가 나중에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탁과 제3자 제공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많이들 하실 건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좀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및 관리 쪽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이제 뭐 카카오 쪽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뭐 솔트 아모아 그 카카오페이 쪽 K사의 사례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를 주고 어떤 꿀팁이 있고 어떻게 업무를 하면 되는지도 한번 케이스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전적이고 오래된 서비스의 기간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들, 기업에도 가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최초에 MVP를 만들고, 그리고 스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고, 그리고 A/B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패한 서비스들은 이제 바로 이제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파기 부분은 우리가 A라는 서비스를 했는데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동의받은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수집한 것들을 어떻게 파기할 거냐, 파기 DB에 어떻게 넣을 거냐,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파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1년, 3년, 5년,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10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파기 시점이 어떻게 잘 됐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개발자들한테 아니면 DBA한테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고 가이드만 주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직에서 이 파기를 걸어 놓거든요. 그게 뭐냐면, DB 쪽에 이제 프로시저 형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1배치가 돌게끔 이제
요런 테이블 스키마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컬럼에 이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들이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고 나서 떨어진 결과들을, 리절트를 메일이나 SMS 아니면 사내 사용하시는 메신저나 이런 쪽으로 API로 쏴줘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잘 되고 있는지들을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의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서비스가 죽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DB도 삭제가 잘 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모니터링 하는 방법의 하나의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DNS의 정보들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내 서비스하는 DNS 정보들을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와요. 왜냐면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그 도메인들을 딸 거잖아요. 도메인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파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하는 체계들을 만들어 놓고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인다 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건데요. 제가 이 케이스를 하게 된 배경은 K사의 사례를 보고 이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과 제3자 제공을 어떻게 잘 구분해야 되고 하느냐인 건데, 우선은 뭐 가이드나 법에 나와 있는 것들에서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를 위탁한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미 이제 관례적으로 쓰는 계약서 문구들이 있는데요. 위탁 같은 경우는 용역, 뭐, 아니면 뭐 이런 용어들의 단어로 계약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점을 이제 문장에서 보고, 이거는 위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꿀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자 제공 같은 경우는 제휴, 내지는 서비스 이용,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건 3자 제공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사례들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뭐 택배 회사가 뭐 배송하는 것들은 위탁이다. 뭐 3자 제공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그 고객의 카드사와 이제 항공사 간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일리지를 이제 쏴주고 뭔가 이제 제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건데, 사례들은 이제 가이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사와 수탁사는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런 케이스 스터디들 많이 보시고, 그리고 처리 방침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이제 우리 경쟁사 아니면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들이 위탁을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업무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게 하는 것들은, 첫 번째는 위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의 사례들을 보면,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사가 이제 수탁사가 잘못을 했을 때 위탁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네가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3자 제공이라고 해도 그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본인 확인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고유식별 정보를 이제 수집 안 하기 위해서 나왔던 서비스인데, 이 업무들을 다 대부분 처음에는 3자 제공이나 위탁이나 이런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 위탁으로 가게 된 배경들이나 이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위탁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다들 접근을 해서 위탁의 업무로 간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으로 가는 것들이 조금 더 회사보다는 내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업무를 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서나 아니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이 5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취급 목적의 방법과 대가 수수료,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여부, 정보 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인데요. 개인정보 정의도 보면 과거에 이제 가명정보가 오기 전에는 홀수였거든요. 총 항목들이.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홀수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이런 것들이 내용을 증명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항상 판단할 때는 이거를 이제 엑셀에다 표를 만들어 놓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또 OX, OX 쳐서 3개 이상이 되면 아, 이거는 3개가 되니까 위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거는 3개 이상이니까 3자 제공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과 3자 제공을 판단할 때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뭔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나 이제 정의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들에서 있다라고 했을 때 판단하는 근거가 홀수라고 하면 그 기준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 쪽이 맞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항목이 몇 개인지를 보고 아 이건 홀수 계획구나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고려해서 문장들을 법을 만드는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변호사분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홀수라고 하면 과반수 쪽이 어떻게 되는 어떤 게 넘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시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할 때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개인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스택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뭐 암호화, 접근 제어, 그리고 DB, 심, 웹, 개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무언가를 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이제 잘 정리를 해놓고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 식으로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습득하시고 이제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3법이 되고 나서 가명화, 익명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팔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명화 전문가라는 것들이 키사에서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시고 나면은 이제 전문가 풀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명화 같은 경우는 적성성 평가를 하는데 회사 내부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 ISMSP 심사원들처럼 심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기술에 대한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만 예시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암호화 가이드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의 가이드인데 그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안전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K사 사례를 보고 솔트를 넣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왜 레인보우 어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돼서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런 가이드를 만들었었는데 암호화 가이드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뭐 AS256 같은 경우는 CBC 방식도 있고 GCM 방식도 있고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도 모드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를 가이드 할 때 뭐 이런 걸 하시면 뭐 여기는 뭐 단방향으로 하세요. 여기는 양방향으로 하세요. 여기는 뭐 이렇게 하세요. 리스트에 뭐 암호화 강도는 이거니까 몇 년도까지 이걸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K사 같은 사례가 없으려면 우리가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로직에서 통신 구간의 암호화를 할 거냐, 아니면 API 암호화를 할 거냐, 데이터를 암호화할 거냐,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하고, 그리고 그 구간,
그 상황에서는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모드는 어떻고 IV 벡터 값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키 길이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학습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이게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표준 이거는 어떻게 된다 라는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두 환경들을 챗 GPT에 넣고 AS256 CBC 모드에서 IV 벡터는 이렇게 해주고 뭐 키 길이는 이렇게 해서 하는 샘플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개발자들과 협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CM을 잠시 설명드렸는데, 이상행위 기준도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보면 이상행위들을 어떻게 하라라는 것들이 있는데, DML, DCL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정보 백오피스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는, 뭐 이상행위를 할 거냐라는 것들인데, 그래서 뭐 그 이상행위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해킹 같은 경우도 풋프린팅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조회는 몇 건을 하느냐, 그러면 얘가 이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단계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알람을 발생하는 사전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언가 이제 그 이상이 되는 건수를 한다라고 하면 승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업무 때문에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가명화 개념과 익명화가 나오고 나서 많은 담당자들이 실수하는 게, 그냥 가명화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가명화는 적정성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 평가를 외부 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적정성 평가를 해서 그 기록을 남기시고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팁을 좀 알려드리면, 개인정보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이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뭐야 라고 하면은 DB나 백오피스 시스템들을 많이 이야기하실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을 받아주는 API 서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서버의 로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 뭐 패킷을 수집하는 와이어샤크 뭐 미러링 받는 서버라든가, 아니면 그 바디값에 개인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들 쌓이는 거, 아니면은 하둡, 아니면 스토리지,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개인정보가 있고 거기에서 또 유출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서버나 이런 것들에 이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솔루션들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우리 회사는 좀 규모가 작아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DLP 솔루션 같은 경우들은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서버에 뭐 며칠치 로그를 받아서 DLP 솔루션으로 한번 검출을 해봅니다. 아니, 파일을 열어보는 거는 사실 파일을 또 열어보긴 하지만 퀵하게 이제 업무를 해결하려면 그 DLP 솔루션으로 이제 확장자 바꿔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 확장자로 떨구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DLP 솔루션으로 여기에 개인정보가 있구나 없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고 업무를 하시면 조금 더 이 어려운 개인정보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월간 칼색 10월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